문 밖에는 중국 공안의 사냥개들이 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하 토굴 속에 숨어있던 아내의 양수가 터졌습니다. 들키면 북송, 곧 죽음입니다. 진통제도 의사도 없는 돼지우리 밑에서 시작된 소리 없는 사투. 과연 이 아기는 무사히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을까요? 가슴 먹먹한 결말을 확인하시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함경북도 회령의 겨울바람은 칼날 같았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냉기는 소미불을 뚫고 들어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영희는 부르트고 갈라진 손으로 남산만 한 배를 문질렀다. 뱃속에 아이가 발길질을 했다. 영희는 흠칫 놀라면서도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 얼어붙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따뜻하고 살아 숨쉬는 존재. 8개월이었다. 아이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어미의 앙상한 갈비뼈 아래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다. 먹은 것도 없이 옥수 죽물로 연명하는 어미의 몸에서 어떻게 이런 힘이 솟아나는지 영희는 가끔 그것이 기적처럼 느껴지다가도 이내의 서글픔에 잠기곤 했다. 조금만 참자. 아가야, 조금만. 영희가 나직이 속삭였다. 밖에서는 컹컹거리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영희의 어깨가 움찔했다. 국경마을의 밤은 언제나 긴장감이 감돌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보이부의 순찰 호루라기 소리가 날카롭게 허공을 갈랐고 가끔은 두만강 쪽에서 총성이 들려오기도 했다. 그때마다 영희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뱃속 아이에게 제발 이 소리를 듣지 말라고 빌고 또 빌었다. 삐그덕.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익숙한 발소리였지만 평소와는 리듬이 달랐다. 무겁고 다급했다. 남편 철수였다. 탄광에서 작업복을 입은 채 들어온 철수의 얼굴은 갱도 안에 석탄 가루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평소에는 잘 걸지 않던 문고리를 2번이나 확인하고 걸어 잠갔다. 그리고는 등잔불에 심지를 바짝 낮췄다. 방 안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영희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철수는 대답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강인한 남편이었다. 그런 그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영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터졌다는 것을. 짐 싸. 한참 만에 철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짧고 건조했다. 네? 짐이라뇨? 어디 가는데요? 묻지 말고 싸라. 당장 떠나야 해. 이 밤에요? 당신 미쳤어요. 나 몸도 이런데 어딜 가요? 그리고 통행증도 없잖아요. 영희가 억울하다는 듯 배를 감싸 안으며 목소리를 높이려 하자 철수가 황급히 다가와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의 손에서 쇠냄새와 화약 냄새가 났다. 철수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번들거렸다. 소리 낮춰. 누가 들으면 우린 다 죽어. 철수가 영희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채 떨리고 있었다. 박 대위. 아니, 박 동지가 오늘 오후에 잡혀갔어. 보위부 놈들이 들이닥쳐서 가족들까지 몽땅 트럭에 실어갔다고. 영희의 눈이 커졌다. 박 대위는 철수의 군 시절 직속상관이자 제대 후 탄광 간부로 일하며 철수를 뒤에서 봐주던 은인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몰래 쌀을 가져다주며 순산을 기원해주던 사람이었다. 박 동지가 잡혀가면서 내 이름을 불었어. 아니, 불 수밖에 없었겠지. 고문을 못 이겼을 거야. 우리가 예전에 남조선 라디오를 들었던 거. 그거 다 들통났어. 영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남조선 라디오. 호기심에 그리고 배고픔에 지쳐 딱 한 번 철수가 고쳐온 낡은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다 들었던 그 방송이 화근이었다. 세상 밖의 노래, 자유로운 목소리. 그것을 들은 죄는 반동분자라는 낙인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행을 의미했다. 아니, 즉결 처형일 수도 있었다. 보위부 놈들이 지금 아랫마을부터 뒤지고 있어. 우리 집까지 오는 건 시간 문제야. 잡히면 끝장이야. 철수가 고개를 떨구었다. 영희는 멍하니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았다. 수용소. 임산부가 끌려가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소문으로 들어 익히 알고 있었다. 강제 낙태, 혹은 태어난 아이를 짐승의 먹이로 던져준다는 끔찍한 이야기들. 영희는 몸서리를 쳤다. 안 돼요, 여보. 나 못 가요. 지금 8개월이에요. 걷기도 힘들어요. 강을 건너다 잡히면 총살이잖아요. 차라리 여기서 비는 게 빌어서 될 놈들이 아니야. 철수가 억눌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영희의 어깨를 으스러지도록 잡았다. 영희야, 정신 차려. 나 혼자면 차라리 죽고 말아. 근데 너랑 뱃속에 이 아이는 안 돼. 수용소 끌려가서 개처럼 죽게 놔둘 순 없어. 가다가 죽더라도 자유로운 땅 밟아보고 죽자. 응? 제발. 철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영희의 손등을 적셨다. 강철 같던 남편의 눈물.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향한 처절한 호소였다. 영희는 남편의 거친 손을 자신의 배 위에 올렸다. 그때 마치 아빠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뱃속의 아이가 힘차게 발길질을 했다. 툭, 툭. 그 태동이 영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래, 내 목숨은 버려도 이 아이는 살려야 한다. 여기서 잡혀 죽으나 도망치다 죽으나 매한가지라면 아이에게 단 1초라도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영희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가요. 우리 아기 살리러 가요. 결정이 내려지자 두 사람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불을 켤 수도 없었다. 어둠 속에서 손의 감각만으로 짐을 챙겼다.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았다. 소금 한 줌, 라이터, 비상금으로 숨겨둔 달러, 몇 장, 그리고 철수가 숨겨두었던 낡은 단검 하나. 옷은 겹겹이 껴입었다. 영희는 무거운 몸을 일으키며 앓는 소리를 냈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다. 이제부터 모든 소리는 죽음과 직결된다. 신음 소리도, 기침 소리도 허락되지 않는다. 철수는 마당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수레바퀴를 챙겼다. 걷기 힘든 영희를 태울 생각이었다. 나무 판자를 덧대어 급조한 썰매 형태의 수레였다. 내가 끌게. 넌 그냥 엎드려 있어. 절대 고개 들지 말고. 준비는 끝났다. 시계 바늘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가장 깊은 어둠이 내린 시간, 하지만 감시병들의 눈초리가 가장 매서워지는 시간이기도 했다. 철수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차가운 냉기가 훅 끼쳐 들어왔다. 영희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찢어진 벽지, 그을린 천장, 신혼 때 장만했던 찌그러진 밥상. 지긋지긋한 가난의 흔적이었지만 그래도 신혼의 추억이 서린 집이었다. 안녕. 다시는 못 오겠지. 영희는 눈물을 삼키며 신발을 신었다. 부푼 배 때문에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 힘들었다. 철수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신발끈을 단단히 묶어주었다. 그의 손길이 떨리고 있었다. 무서워하지 마. 내 목숨 걸고 너희들 지킬 거야. 철수가 영희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맞잡은 손바닥 안에서만큼은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그들은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눈 덮인 텃밭을 지나자 인적 없는 야산으로 이어지는 길이 나왔다. 눈을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뽀득뽀득. 마치 누군가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 같아서 영희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였다. 저 멀리서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들이 살던 집 쪽을 비추는 것이 보였다. 고지어 고함 소리와 함께 문을 부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보위부였다. 조금만 늦었어도 꼼짝없이 당할 뻔했다. 철수는 영희를 수레에 태우고 밧줄을 어깨에 걸었다. 그리고는 짐승처럼 낮은 자세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꽉 잡아. 수레가 덜컹거릴 때마다 영희의 배가 당겨왔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에 물고 있던 수건을 더 세게 악물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다. 앞에는 얼어붙은 두만강이, 뒤에는 총구를 겨눈 추격자들이 있었다. 영희는 뱃속에 아이를 감싸 안으며 마음속으로 끝없이 되뇌었다. 아가야, 제발 조용히 해야 해. 숨소리도 내면 안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 어둠 속에서 철수의 거친 숨소리와 수레바퀴가 눈길을 가르는 소리만이 위태롭게 이어졌다. 죽음을 건 탈출, 침묵의 요람은 그렇게 차가운 겨울바람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하늘에는 별조차 뜨지 않은 캄캄한 밤이었다. 뱃속의 아이가 다시 한번 꿈틀했다. 마치 자신도 준비가 되었다는 듯이. 영희는 어둠 속에서 두만강 쪽을 바라보았다. 강바람이 비명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산등성이를 넘어 강변에 도착했을 때 영희의 입술은 이미 검푸르게 변해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두만강은 거대한 흰 뱀처럼 국경을 가로질러 누워 있었다. 꽁꽁 얼어붙은 강 위로 하얀 눈이 덮여 있었지만 곳곳에 검은 아가리처럼 입을 벌린 얼음 구멍들이 보였다. 저 강만 건너면 중국이었다. 하지만 그 100m 남짓한 거리가 그들에게는 생과 살을 가르는 천길 낭떠러지처럼 느껴졌다. 잠깐. 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영희를 멈춰 세웠다. 그는 수레를 갈대숲에 숨기고 엎드려 전방을 살폈다. 저 멀리 국경경비대 초소에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쏘아져 나왔다. 하얀 빗줄기가 강바닥을 훑으며 지나갔다. 빛은 유령의 눈길처럼 소름 끼치게 천천히 움직였다. 빛이 지나간 자리엔 정막만이 감돌았다. 지금이야. 빛이 다시 돌아오려면 5분은 걸려. 그 안에 건너야 해. 철수가 영희를 다시 수레에 태우려 했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걸을게요. 수레가 얼음에 걸리면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안 돼. 내 몸 상태로는 무리야. 할 수 있어요. 기어가더라도 갈게요. 영희의 고집을 꺾을 시간이 없었다. 철수는 수레에 짐만 실은 채 앞장섰고 영희가 그 뒤를 따랐다. 강으로 내려서는 둑방길은 가파르고 미끄러웠다. 영희는 몇 번이나 엉덩방아를 찧을 뻔했지만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버텼다. 뱃속의 아이가 놀라지 않게 배를 감싸 쥐는 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였다. 드디어 강 위로 발을 내디뎠다.
우지끈. 첫 발을 떼자마자 얼음장 밑에서 둔탁한 파열음이 들려왔다. 두 사람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다행히 얼음은 깨지지 않았다. 두만강의 얼음 두께는 일정하지 않았다. 어디는 탱크가 지나갈 만큼 두껍지만 어디는 사람 무게도 견디지 못할 만큼 얇은 살얼음판이었다. 철수가 먼저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며 얼음 상태를 확인했다. 내 발자국만 밟아. 딴 데 딛지 말고. 철수의 속삭임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발, 두 발. 그들은 마치 지뢰밭을 걷듯 신중하게 전진했다. 강의 중간쯤 왔을 때였다. 갑자기 강바람이 거세지며 눈보라가 몰아쳤다. 시야가 흐려졌다. 철수의 등이 희미해졌다. 여보, 안 보여요. 영희가 다급하게 속삭였다. 그때였다. 영희의 발밑에서 쩌저적 하는 섬뜩한 소리가 났다. 철수의 발자국을 놓치고 옆쪽 살얼음을 밟은 것이다. 움직이지 마. 철수가 뒤를 돌아보며 외마디 비명을 삼켰다. 하지만 늦었다. 영희의 몸이 기울어지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얼음이 꺼지며 그녀의 하반신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에? 흡. 영희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숨을 집어삼켰다. 소리를 내면 죽는다는 본능이 고통을 압도했다. 살을 내는 듯한, 아니 살을 도려내는 듯한 냉기가 허리 아래를 강타했다. 검은 강물이 순식간에 손바지 사이로 스며들었다. 섭씨 영하 20도의 강물은 닿는 순간 근육을 마비시켰다. 영희야. 철수가 수레를 내팽개치고 짐승처럼 기어왔다. 그는 깨진 얼음 구멍 앞에서 바짝 엎드려 영희의 양팔을 잡았다. 물먹은 속옷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만삭의 몸무게까지 더해져 영희의 몸은 자꾸만 물속으로 가라앉으려 했다. 손 놓지 마. 절대 놓으면 안 돼. 철수의 얼굴이 벌개졌다. 팔에 핏줄이 섰다. 영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다. 여보. 아기가. 닥치고 내 손만 봐. 올라와. 으앗. 철수는 짐승 같은 기압을 속으로 삼키며 온몸을 뒤로 젖혔다. 우지끈 주변 얼음이 더 깨져나갔지만 상관없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영희를 얼음 위로 끌어올렸다. 헉. 영희가 얼음판 위로 나뒹굴었다. 하반신이 흠뻑 젖어 있었다. 영하 20도의 대기에 노출되자 젖은 옷은 순식간에 갑옷처럼 딱딱하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 추위에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10분, 아니 5분 안에 심장이 멎을 것이다. 일어나. 뛰어야 해. 여기서 멈추면 죽어. 철수는 덜덜 떠는 영희를 일으켜 세웠다. 남은 거리는 30m. 서치라이트 불빛이 저 멀리서 다시 후퇴오고 있었다. 그들은 뛰었다. 아니, 처절하게 굴렀다. 젖은 옷이 얼어붙어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영희를 철수가 거의 질질 끌다시피 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변의 마른 갈대숲에 몸을 던졌다. 그 순간 서치라이트가 그들이 지나온 강 위를 환하게 비췄다. 깨진 얼음 구멍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조금만 늦었어도 발각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안도할 틈이 없었다. 영희의 상태가 심각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치아가 딱딱 부딪히며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떨고 있었다. 저체온증이 시작된 것이다. 추워. 너무 추워. 안 돼. 정신 차려. 자면 안 돼. 철수는 급하게 주변을 살폈다. 불을 피울 수는 없었다. 연기가 나면 바로 발각이다. 민가까지는 한참을 더 가야 했다. 이대로 가면 영희와 뱃속의 아이는 30분을 넘기지 못하고 동사할 것이다. 철수는 결단했다. 그는 갈대숲 깊은 곳,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웅덩이 같은 곳으로 영희를 옮겼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었다. 칼바람이 철수의 살갗을 때렸다. 벗어. 젖은 옷 다 벗어. 여보. 빨리. 그래야 살아. 철수는 굳어가는 손으로 영희의 얼어붙은 바지를 억지로 벗겨냈다. 살점이 뜯겨나갈 듯한 고통에 영희가 신음했지만 철수는 멈추지 않았다. 영희를 알몸으로 만든 뒤 철수는 자신의 위솥 안으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준비해온 마른 담요와 비닐로 두 사람을 칭칭 감았다. 인간 난로.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영희의 차가운 살결이 철수의 맨 가슴에 닿았다. 얼음을 안고 있는 것 같았다. 철수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그 역시 덜덜 떨기 시작했다. 하지만 철수는 영희를 더 꽉 끌어안았다. 자신의 심장 열기가 그녀에게 그리고 그녀 뱃속의 아이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하면서 괜찮아질 거야. 철수는 영희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주며 그는 서서히 감각이 없어지는 자신의 팔다리를 느꼈다. 어둠 속 갈대밭, 두 사람은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서로의 숨결에 의지한 채 죽음의 한기를 견뎌내고 있었다. 그때 영희의 뱃속에서 아이가 툭 하고 다시 발길질을 했다. 마치 아빠, 나 아직 살아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미약한 태동이 두 사람의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털수는 눈물이 얼어붙은 볼을 영희의 머리에 비비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국경의 밤은 길고도 혹독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살아 있었다. 중국 쪽 브로커 장 씨가 약속한 안전한 은신처는 돼지우리 밑이었다. 털수와 영희가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넌 뒤 약속 장소인 국경 마을의 폐가 헛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건 50대 초반의 조선족 남자 장 씨였다. 그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혀를 찼다. 쯧쯧, 빈손으로 왔소. 돈은 달라 없소? 여기. 이것뿐입니다. 털수가 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달러 몇 장을 내밀었다. 장 씨는 돈을 불빛에 비춰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이걸로 어디까지 가려고? 한국, 꿈도 크네. 일단 여기서 며칠 숨어 있다가 돈 더 마련되면 그때 움직입시다. 장 씨가 안내한 곳은 돼지 축사 구석에 있는 널빤지 밑이었다. 널빤지를 드러내자 한 사람이 겨우 기어들어갈 만한 좁은 입구가 나왔다. 지하 토굴이었다. 들어가슈. 냄새 좀 나도 공안 눈 피하기엔 이만한 데가 없소. 그곳은 지옥이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좁은 공간, 바닥은 축축했고 천장 틈으로는 위쪽 돼지들의 분뇨 냄새와 썩은 지푸라기 냄새가 진동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배고픔이었다. 장 씨는 하루에 딱 한 번 먹다 남은 옥수수죽이나 딱딱하게 굳은 빵 조각을 던져주었다. 고맙게 먹으슈. 이것도 감지덕지니까. 털수와 영희는 그 좁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웅크리고 있었다. 영희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다. 강물에 빠졌던 후유증으로 고열이 오르내렸고 극심한 영양실조로 인해 얼굴은 해골처럼 변해갔다. 그런데도 배만 기형적으로 불러 있었다. 여보. 배가 너무 아파. 사흘째 되던 날 밤, 영희가 식은땀을 흘리며 철수의 옷자락을 잡았다. 하혈이었다. 썩은 지푸라기 위로 붉은 피가 비쳤다. 유산의 징조일 수도 있었다. 털수의 눈이 뒤집혔다. 장씨, 약 좀 주시오. 내 아내가 죽어가오. 철수가 널빤지를 두드리며 소리 죽여 외쳤지만 위에서는 돼지 울음소리만 들릴 뿐 대답이 없었다. 장씨는 돈이 떨어지자 발기를 끄는 지 오래였다. 이대로는 안 돼. 털수는 결단했다. 그는 영희의 젖은 이마를 닦아주며 단검을 품에 숨겼다. 금방 다녀올게. 약이랑 먹을 것 좀 구해올게. 조금만 참아. 가지 마요. 위험해요. 아니, 가야 해. 너랑 아기 살리려면 뭐라도 훔쳐와야 해. 철수는 한밤중에 토굴을 빠져나왔다.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여 인가로 내려갔다. 어느 집 담장을 넘으려는 순간 컹컹 개가 짖어댔다. 털수는 황급히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쓰레기통을 뒤졌다. 곰팡이 핀 빵, 조각, 생선 대가리. 먹을 수 있는 건 닥치는 대로 주머니에 넣었다. 그때였다. 헛간 같은 창고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털수는 숨을 죽이고 다가갔다. 돼지 사료 포대였다. 성장 촉진용이라고 한자가 쓰인 누런가루.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철수는 사료를 한 움큼 쥐어 비닐봉지에 담았다. 그리고 부엌으로 보이는 곳에 잠입해 찬장을 뒤져 알 수 없는 아령 몇 개와 소독약을 훔쳤다. 다시 토굴로 돌아왔을 때 영희는 혼절한 상태였다. 영희야, 영희야. 털수는 영희를 흔들어 깨웠다. 영희가 힘겹게 눈을 떴다. 철수는 훔쳐온 돼지 사료 가루를 물에 개어 영희의 입에 넣어주었다. 역한 냄새가 났지만 영희는 거부하지 않았다. 아니, 거부할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삼켰다. 이게 뭐야? 미숫가루야. 몸에 좋은 거야. 많이 먹어. 털수는 눈물을 삼키며 거짓말을 했다. 영희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해 그녀는 그 역겨운 죽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다. 미안하다.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영희가 배를 쓰다듬으며 울먹였다. 눈물이 사료죽 위로 뚝뚝 떨어졌다. 철수는 훔쳐온 알약이 무슨 약인지도 모른 채 그저 해열제이길 빌며 영희에게 먹였다. 그날 밤 철수는 잠들지 못했다. 영희의 머리맡을 지키며 단검을 꽉 쥐었다.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분노, 그리고 세상을 향한 증오가 끌어올랐다. 다음 날 아침 인기척이 들렸다. 장씨였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낯선 중국말이 들려왔다. 여기 수상한 놈들이 숨어 있다니까요. 내가 봤다니까. 장씨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마을 주민의 신고였다. 이어서 쿵쿵거리는 군화 발소리와 무전기 소리가 들려왔다. 공안이었다. 젠장. 철수는 반사적으로 영희의 입을 틀어막았다. 영희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나와.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널빤지 틈으로 손전등 불빛이 들이닥쳤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이 좁은 쥐구멍이 그들의 무덤이 될 판이었다. 그때 장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공안 동지. 여긴 그냥 돼지똥 치우는 구덩이입니다요. 냄새나서 사람 못 살아요. 저쪽 숲으로 도망간 것 같던데 장 씨가 그들을 감싸준 것일까? 아니었다. 장 씨는 자신이 탈북자를 숨겨준 죄로 처벌받을까 봐 둘러대고 있는 것이었다. 비켜봐. 공안 하나가 널빤지를 발로 찼다. 흙먼지가 우수수 떨어졌다. 철수는 영희를 자신의 몸 밑으로 완전히 감추고 숨을 멈췄다. 단검을 쥔 손에 땀이 흥건했다. 만약 들키면 저놈 하나라도 죽이고 죽겠다는 살기가 그의 눈에서 번뜩였다. 컹, 컹, 컹. 공안이 데려온 shepherd 군견이 맹렬하게 짖으며 널빤지 위를 긁어대기 시작했다. 걔는 알고 있었다. 이 밑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개의 침이 널빤지 틈으로 뚝뚝 떨어졌다. 그 순간 영희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다.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가 임계점을 넘은 것이다. 그녀의 다리 사이에서 따뜻하고 묵직한 액체가 왈칵 쏟아졌다. 양수가 터진 것이었다. 영희가 고통에 찬 신음을 삼켰다. 8개월. 아직 나올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아기는 공포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다. 위에는 죽이려는 자들이, 아래에는 태어나려는 생명이 있었다. 철수는 절망적인 눈으로 영희를 바라보았다. 영희가 철수의 손을 으스러져라 잡았다. 그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살려줘. 우리 아기 살려줘. 개 짖는 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철수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이대로 앉아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짐승처럼 뚫고 나갈 것인가. 그는 단검을 역수로 고쳐 잡았다. 머리 위에서 군견의 발톱이 널빤지를 긁어대는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끼잉, 컹컹. 개는 흥분해 있었다. 널빤지 틈새로 뚝뚝 떨어지는 개의 침이 영희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영희는 입을 막은 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며 눈을 질끈 감았다. 다리 사이에서는 뜨거운 양수가 계속 흘러나와 차가운 흙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비릿한 피 냄새와 양수 냄새. 개가 이걸 맡은 게 분명했다. 이 개새끼가 왜 이래? 저리 안 가. 그때 장 씨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깨갱.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개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다. 장 씨가 발길질을 한 모양이었다. 아이고, 공안 동지. 죄송합니다. 이 축사 밑에 시궁쥐가 드글드글해서 그럽니다. 쥐새끼 냄새를 맡았나 봅니다. 장 씨가 비굴하게 웃으며 둘러댔다. 공안의 걸걸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쥐새끼. 거참, 냄새 한번 고약하네. 야, 딴 데 뒤져봐. 여기선 사람 냄새가 아니라 돼지 똥내만 난다. 군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철수하자, 아랫마을로 간다. 라는 외침과 함께 차량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려왔다. 철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폐가 터질 것 같았다. 영희의 눈동자가 뒤집힐 듯 희번덕거렸다. 양수가 터진 후 진통이 시작된 것이다. 영희가 널빤지를 긁으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때 널빤지가 거칠게 치워졌다. 횃불을 든 장 씨가 귀신 같은 얼굴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니들 미쳤어. 여기서 애를 낳으려고 그래? 다 죽고 싶어 환장했어. 장 씨는 사색이 되어 있었다. 공안이 돌아가자마자 들이닥친 것이었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니들 때문에 나까지 총살당하게 생겼어. 장 씨가 철수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철수의 눈빛이 짐승처럼 번뜩였다. 철수는 순식간에 장 씨의 팔을 쳐내고 품에 있던 단검을 꺼내 장 씨의 목에 겨눴다. 차가운 칼날이 장 씨의 목을 대에 닿았다. 장 씨, 잘 들어. 우린 이미 죽은 목숨이야. 근데 혼자는 안 죽어. 내가 우릴 내쫓는 순간 내가 밖으로 나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거야. 장 씨가 우릴 숨겨줬다고. 그럼 너도 죽고 우리도 죽는 거야. 철수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살기샤치. 그것은 사람을 죽여본 자만이 낼 수 있는 기운이었다. 장 씨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자, 잠깐. 진정해. 동무, 말로 하자고. 갈 곳을 내놔. 공안이 절대 안 올 곳. 그리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곳. 당장. 철수가 칼날을 더 깊이 들이밀자 장 씨가 다급하게 손을 저었다. 있어. 저 산 너머에 폐광이 하나 있어. 귀신 나온다고 소문나서 공안들도 얼씬 안 하는 곳이야. 거기로 가. 안내해. 뭐? 지금? 그래. 지금 당장. 내 아내가 걷질 못해. 내가 수레를 끌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장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레를 가져왔다. 철수는 진통으로 몸을 비트는 영희를 안아 올려 수레에 태웠다. 영희의 하의는 양수와 오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여보. 나 아파. 배가 찢어질 것 같아.
조금만 참아. 영희야, 제발 정신줄 놓지 마. 그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나섰다. 공안들이 아랫마을로 내려간 틈을 타 산으로 올라가야 했다. 산길은 험했다. 장씨가 앞에서 수레를 끌고 철수가 뒤에서 밀었다. 바퀴가 돌부리에 걸릴 때마다 영희의 입에서는 끄끄 하는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입안에 살을 씹으며 고통을 삼키고 있었다. 3분 간격으로 진통이 몰려왔다. 배가 딱딱하게 뭉쳤다가 풀어지기를 반복했다. 마치 뱃속의 아이가 나 좀 꺼내줘요 하고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빨리, 더 빨리. 철수가 장씨를 재촉했다.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다. 수레가 지나간 자리에 핏자국과 양수 자국이 뚝뚝 떨어졌다. 철수는 눈으로 그 자국을 덮으며 걸었다. 짐승이 피냄새를 맡고 쫓아올까 두려웠다. 1시간쯤 걸었을까. 산중턱에 검은 아가리를 벌린 동굴 하나가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때 쓰이다 버려진 탄광 입구였다. 입구에는 접근 금지라는 낡은 팻말이 쓰러져 있었고 을씨년스러운 바람 소리가 윙윙거렸다. 여기야. 여긴 진짜 아무도 안 와. 장씨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수레를 내려놓았다. 철수는 서둘러 영희를 안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축축했지만 바람은 막을 수 있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썩은 나무 기둥과 석탄 가루가 날렸다. 자, 난 이제 간다. 약속 지켰으니. 장씨가 도망치듯 뒷걸음질 쳤다. 잠깐. 철수가 그를 불러세웠다. 라이터, 그리고 입고 있는 속옷 내놔. 뭐, 이 날씨에 옷을 벗어주면 얼어 죽으란 말이야? 내가 얼어 죽든 말든 상관없어. 내 아내는 지금 춥단 말이야. 철수의 고함에 장씨는 기겁을 하며 입고 있던 누비옷을 벗어 던지고 라이터를 바닥에 놓았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정말 둘뿐이었다. 철수는 장씨의 옷을 바닥에 깔고 영희를 눕혔다. 주워온 나뭇가지와 석탄 부스러기를 모아 불을 피웠다. 작은 불꽃이 타오르자 동굴 안의 어둠이 조금 걷혔다. 그 불빛 아래 드러난 영희의 모습은 처참했다. 식은땀으로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입술은 다 뜯겨 피투성이었다. 후. 영희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진통 주기가 1분으로 줄어들었다. 여보. 나올 것 같아. 머리가 낀 것 같아. 영희가 철수의 손을 으스러져라 잡았다. 그녀의 손톱이 철수의 살을 파고들었지만 철수는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영희의 바지를 벗겼다. 그때였다. 동굴 밖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위잉 사이렌 소리였다. 멀지 않았다. 산 아래쪽에서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는 게 보였다. 장씨가 내려가다가 잡힌 것일까? 아니면 공안들이 이쪽으로 수색 방향을 튼 것일까? 으아, 아악. 영희가 고개를 뒤로 젖히며 비명을 지르려 했다. 극심한 산통이 정점에 달한 것이다. 철수는 반사적으로 자신의 손으로 영희의 입을 틀어막았다. 안 돼. 소리내면 안 돼.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내는 살을 찢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자가 해줄 수 있는 건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는 것뿐이라니. 이 지독한 현실이 지옥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영희의 눈 실핏줄이 터져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철수의 손바닥 안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밖에는 추격자들이, 안에는 나오려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축복의 순간이 목숨을 건 소리 없는 전쟁터로 변해 있었다. 철수는 한 손으로는 영희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핏덩이가 나오려는 영희의 다리 사이를 받쳐들었다. 조금만 더 힘을 줘. 제발. 탄광의 깊은 어둠 속 핏줄 터진 침묵만이 감돌았다. 동굴 밖을 비추던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유령춤을 추듯 동굴 안쪽 벽을 훑고 지나갔다. 저쪽이다. 폐광 쪽을 뒤져. 바람결에 중국 공안의 고함 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거리는 불과 100m 남짓. 셰퍼드 짖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군화가 자갈밭을 밟는 저벅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고막을 때렸다. 영희의 눈이 뒤집힐듯 위로 치켜 올라갔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한계점. 골반이 쪼개지는 듯한 산통이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뒤틀며 비명을 내지르려 입을 벌렸다. 안 돼. 제발. 철수는 자신의 팔뚝을 영희의 입에 물렸다. 우드득. 영희의 이빨이 철수의 살점을 파고들었다.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철수는 팔을 빼지 않았다. 지금 비명 한 번이면 세 사람의 목숨이 날아간다. 영희야, 나를 봐. 철수는 핏발선 눈으로 영희를 노려보며 속삭였다. 영희의 얼굴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실핏줄이 터져 양쪽 눈의 흰자가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덜덜 떨렸고 목의 힘줄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하게 솟아올랐다.
그것은 소리 없는 아비규환이었다. 영희는 남편의 팔뚝을 물어뜯으며 그 끔찍한 고통을 침묵 속으로 삼켜내고 있었다. 눈물과 콧물, 그리고 식은땀이 범벅이 되어 검댕 묻은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보인다. 머리가 보여.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영희의 다리 사이 피와 양수로 얼룩진 그곳에서 검은 머리카락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기가 나오려 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끄집어내지 말고 밀어내. 숨 참고 밀어내. 철수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냉철한 산파이자 생존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어야 했다. 그는 입고 있던 내복을 찢어 뭉쳤다. 그리고 자신의 피 묻은 팔뚝 대신 영희의 입안 깊숙이 첫 뭉치를 물렸다. 읍. 영희가 고개를 좌우로 세차게 흔들며 거부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철수는 잔인하리만치 단호하게 천을 밀어넣고 한 손으로 그녀의 입을 눌렀다. 참아. 숨 막혀도 참아. 소리 새어 나오면 끝이야. 철수의 다른 한 손은 아기의 머리를 받고 있었다. 미끈거리고 따뜻한 감촉. 죽음의 문턱에서 만나는 생명의 감촉이었다. 하지만 감동할 틈 따위는 없었다. 아기는 생각보다 작았다. 8개월 조산, 영양실조 상태의 산모. 아기는 핏덩이처럼 붉고 야위어 있었다. 쑥. 마지막 진통과 함께 영희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다가 털썩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기의 어깨가 빠져나오고 순식간에 온몸이 미끄러져 나왔다. 세상에 나왔다. 철수의 두 손바닥 위에 핏덩이 같은 아들이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동굴 밖에서 공안의 발소리가 뚝 끊겼다. 잠깐, 저 안에서 불빛이 보이지 않았나? 공안의 목소리가 바로 입구 쪽에서 들려왔다. 철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모닥불은 이미 꺼트렸지만 꺼져가는 수채 붉은 기운이 남았던 것일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그때 철수의 손 위에 있던 아기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폐 속에 들이찬 양수를 뱉어내고 차가운 동굴 공기를 처음 들이마신 아기의 작은 가슴이 오르락내리락했다. 입이 벌어졌다. 쭈글쭈글한 얼굴이 일그러졌다. 응애를 준비하는 표정이었다. 모든 신생아는 태어나는 순간 세상이 떠나가라 울음을 터뜨린다. 그것은 생존의 신호이자 숨통을 트는 첫 호흡이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그 축복의 울음은 곧 사망 선고였다. 철수의 눈이 공포로 확장되었다. 안 돼. 본능이었다. 철수는 갓 태어난 탯줄도 끊지 않은 아기의 얼굴을 자신의 투박한 손바닥으로 덮어버렸다. 아기의 입과 코가 철수의 손바닥 안에 완전히 갇혔다. 막 터져나오려던 첫 울음소리가 철수의 손바닥 안에서 지식해졌다. 하는 미약한 소리만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을 뿐이다. 철수는 아기의 얼굴을 누른 채 바짝 엎드렸다. 영희도 시신 직전의 상태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 남편이 갓 낳은 아이의 숨통을 막고 있는 끔찍한 광경.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입에 물린 재갈 때문에 꺽꺽 하는 소리만 낼 뿐이었다. 눈물이 영희의 붉게 충혈된 눈에서 하염없이 쏟아졌다. 죽이지 마. 내 새끼 죽이지 마. 영희의 손이 허공을 휘저으며 철수의 옷자락을 잡았다. 철수도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 흘리며 자기 자식의 입을 틀어막은 채 입구 쪽을 노려보았다. 손바닥 안에서 아기의 작은 입술이 꼼지락거리는 게 느껴졌다. 아기는 숨을 쉬고 싶어 헐떡거렸다. 조금만 더 세게 누르면 질식할 수도 있었다. 그렇다고 손을 떼면 울음이 터질 것이다. 생과 사의 딜레마. 철수의 손은 바들바들 떨렸다. 힘을 줬다 뺐다를 반복하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다. 뭐야, 잘못 봤나? 어두워서 헛것이 보였나 봅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젠장, 귀신 나오게 생겼네. 철수의 다른 쪽이다. 밖에서 공안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엔진 소리가 다시 들리고 차량이 떠나는 소리가 윙거리며 사라져갔다. 1분. 그 1분이 100년 같았다. 차량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철수는 손을 뗐다. 아기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청색증. 숨을 제대로 못 쉰 탓이었다. 헉. 헉. 철수는 공포에 질려 아기의 가슴을 문질렀다. 아가. 숨 쉬어. 숨 쉬란 말이야. 아기는 움직이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너무 세게 눌렀던 걸까? 내가 내 손으로 자식을 죽인 건가? 철수의 멘탈이 무너져 내리려는 찰나. 쿨럭. 아기가 입안에 고여있던 이물질을 뱉어내며 작게 기침을 했다. 그리고 가늘게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놀랍게도 아기는 울지 않았다. 태어나자마자 생존의 법칙을 깨달은 짐승처럼 혹은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들은 것처럼 아기는 붉은 얼굴로 입만 뻐끔거릴 뿐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살았어. 철수는 탯줄이 달린 아기를 들어 올려 영희의 가슴 위에 올려주었다. 영희는 입에 물고 있던 피 젖은 천을 뱉어내고 아기를 끌어안았다. 아가. 내 아가.
영희의 쉰 목소리가 동굴 안에 메아리쳤다. 그녀는 파랗게 질린 아기의 볼에 자신의 뜨거운 뺨을 비볐다. 아기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것이 느껴졌다. 철수는 주머니에서 훔쳐온 단검을 꺼냈다. 불에 달굴 시간도 없었다. 그는 입고 있던 옷에 칼을 쓱쓱 문질러 닦은 뒤 떨리는 손으로 아기와 영희를 연결하고 있는 탯줄을 끊어냈다. 툭! 탯줄이 끊어졌다. 피가 튀었다. 변변한 포대기 하나 없는 차가운 폐광바닥. 돼지 사료를 먹고 자라 죽음의 공포 속에서 태어난 아이. 그리고 울음소리마저 빼앗긴 아이. 철수는 입고 있던 냄새나는 누비옷을 벗어 아기를 감쌌다. 그리고 탈진에 늘어진 영희와 아기를 양팔로 감싸 안았다. 세 사람은 피비린내와 석탄가루 속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 엉엉 울었다. 소리를 낼 수 없어 목구멍으로만 삼키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통곡이었다. 핏줄 터진 침묵의 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아이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 아이가 다시 목소리를 내기까지는 아직 더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었다. 폐광 안의 정적은 바깥 세상의 소란보다 더 무거웠다. 공안들이 떠난 후 다시 찾아온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타닥거리는 숯하는 소리와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철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배꼽을 처치했다. 훔쳐온 빨간 소독약을 들이부을 때마다 아기의 몸이 움찔거렸지만 녀석은 여전히 큰 소리로 울지 않았다. 옷에서 풀어낸 실밥으로 탯줄 끝을 단단히 묶었다. 매듭을 짓는 철수의 손톱 밑에는 아직도 석탄 가루와 아내의 피가 검게 끼어 있었다. 여보, 애가 왜 안 울어? 영희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탈진의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면서도 시선만은 아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모르겠어. 너무 놀라서 그런가 봐. 철수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아까 자신이 너무 세게 입을 막았던 걸까? 숨통을 너무 오래 조였던 탓에 뇌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아기는 가끔 킥끗거리며 가냘픈 소리를 낼 뿐 갓 태어난 생명 특유의 힘찬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 그 침묵이 철수에게는 무언의 비난처럼 느껴졌다. 내가 너를 벙어리로 만들었구나. 살리기 위해서. 널 병신으로 만들었어. 죄책감이 가슴을 후벼 팠다. 철수는 아기를 감싼 누비옷을 더 단단히 열었다. 장씨가 벗어주고 간 땀 냄새와 담배 쩐내가 나는 더러운 옷이었지만 지금은 세상 무엇보다 귀한 포대기였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아기가 꼼지락거리며 입을 오물거리기 시작했다.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본능적인 배고픔이었다. 젖을 줘야 해. 영희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철수가 그녀를 부축해 등을 받쳐주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걷어 올리고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아기는 작은 입을 벌려 필사적으로 젖을 빨기 시작했다. 하지만 영희의 표정이 이내 일그러졌다.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절망 때문이었다.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와. 영희가 울먹였다. 당연했다. 지난 몇 달간 제대로 먹은 것이라곤 옥수수죽 물과 훔쳐온 돼지 사료뿐이었다. 영양실조에 걸린 산모의 몸에서 젖이 돌 리가 없었다. 피골이 상접한 가슴은 말라붙은 우물처럼 비어 있었다. 아기는 빈 젖을 몇 번 빨다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짜증 섞인 신음 소리를 냈다. 으앙. 작은 칭얼거림이 점점 커지려 했다. 배고픔 앞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또다시 위험해진다. 하지만 배가 고파 우는 아이의 입을 또다시 틀어막을 수는 없었다. 어떻게? 우리 아가 배고파서 어떻게? 영희가 마른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다. 아기는 젖꼭지를 뱉어내고 입을 뻐끔거렸다. 붉은 혀가 애처롭게 허공을 핥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철수가 벌떡 일어났다. 내가 나가서 뭐라도 구해올게. 민가에 가서 미음이라도 훔쳐올게. 안 돼요. 지금 나가면 잡혀요. 영희가 철수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렸다. 밖은 아직 위험했다. 공안들이 근처에 매복해 있을지도 몰랐다. 지금 철수가 잡히면 영희와 아기는 이 차가운 동굴에서 그대로 얼어 죽게 된다. 그럼 어떻게? 굶겨 죽여. 태어나자마자 굶어 죽는 꼴을 보라고? 철수가 소리쳤다. 그의 눈에 고인 눈물이 불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진퇴양난이었다. 그때 영희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듯 아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자신의 검지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갔다. 우드득. 섬뜩한 소리가 났다. 영희가 자신의 손가락 마디를 송곳니로 세게 깨물었다. 살점이 뜯기고 붉은 피가 솟구쳤다. 여보, 뭐 하는 짓이야. 철수가 기겁하며 말리려 했지만 영희는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재빨리 아기의 입에 물렸다. 먹어. 아가, 이거라도 먹어. 비릿한 피 냄새가 동굴 안에 퍼졌다. 아기는 처음에는 낯선 맛에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따뜻한 액체가 넘어오자 본능적으로 영희의 손가락을 쪽쪽 빨기 시작했다. 세상에.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내는 자신의 피로 자식을 먹이고 있었다. 저 대신 피, 그것은 모성애라기보다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다. 영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통을 참아냈다. 아기가 꿀꺽꿀꺽 목 넘김 소리를 낼 때마다 영희의 생명력이 아이에게로 옮겨가고 있었다. 미안하다. 아비가 못나서. 저 대신 피를 먹이는구나. 철수는 영희를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다. 아기는 영희의 손가락에서 피가 멎을 때까지 한참을 빨았다. 배가 조금 찼는지 아기는 입가에 붉은 핏자국을 묻힌 채 스르르 잠이 들었다. 잠든 아기의 얼굴은 평온했다. 방금 전까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짐승의 피를 받아먹은 아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천사 같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기이한 침묵이 서려 있었다. 여보, 애가 너무 조용해. 숨소리도 잘 안 들려. 영희가 불안한 듯 아기의 코 밑에 손을 대보았다. 가느다란 숨결이 느껴졌다. 살아있어. 자는 거야. 철수가 영희를 안심시켰지만 그 역시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 보통의 아기라면 배가 고프거나 졸리면 세상이 떠나가라 울어야 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학습한 것 같았다. 소리를 내면 죽는다는 것을.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겪은 공포와 긴장이 아이의 DNA에 각인된 것일까. 아이는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울음을 거세당한 듯했다. 새벽빛이 동굴 입구로 희미하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날이 밝으면 수색대가 다시 들이닥칠 것이다. 가자. 여기서 나가야 해. 철수는 장씨가 남기고 간 라이터로 숯불을 껐다. 온기가 사라지자 다시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몰려왔다. 철수는 아기를 자신의 품 안, 가장 깊숙한 곳에 넣고 끈으로 단단히 고정했다. 영희는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지만 철수의 부축을 받으며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일단 국경에서 최대한 멀어지자. 버스를 탈 수 있는 곳까지 걸어야 해. 철수는 아내를 부축하고 폐광을 나섰다. 눈보라가 그친 새벽에 설사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들에게는 잔혹한 하얀 지옥일 뿐이었다. 눈길을 걸으며 철수는 품 안의 아기를 확인했다. 아기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잠들어 있었다. 칭얼거림조차 없는 그 완벽한 침묵이 철수는 고마우면서도 가슴 아팠다. 아가야, 부디 한국에 갈 때까지는 벙어리가 되어다오. 거기 도착하면 그때는 목청껏 울게 해줄게. 세상이 떠나가라 소리 지르게 해줄게. 세 사람은 비틀거리며 설원을 가로질러 나갔다. 그들의 발자국 뒤로 영희의 하열 자국과 아기 입가에 묻었던 핏방울이 붉은 점처럼 찍혀 남았다. 침묵의 요람을 벗어난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3000km의 험난한 길이 울지 못하는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중국 대륙을 종단하는 장거리 슬리핑 버스는 달리는 찜통이었다. 좁은 침대 칸들이 2층, 3층으로 달장처럼 쌓여있는 버스 안은 승객들이 내뿜는 땀 냄새, 컵라면 냄새, 그리고 고약한 발 냄새로 진동했다. 버스는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를 시속 100km로 질주했다. 엔진 소음과 경적 소리가 끊임없이 고막을 때렸지만 철수와 영희에게 이 소음은 오히려 축복이었다. 아기의 소리를 묻어주었기 때문이다. 출산 후 보름이 지났다. 영희의 붓기는 많이 빠졌지만 얼굴은 여전히 밀랍 인형처럼 창백했다. 그녀의 품에는 낡은 배낭이 하나 안겨 있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여행용 가방이었지만 지퍼를 살짝 열면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위태로운 생명이 잠들어 있었다. 여보. 약. 먹일 시간이야. 철수가 윅한 침대에서 내려와 영희에게 속삭였다. 그의 손에는 하얀 가루가 담긴 숟가락과 물병이 들려 있었다. 감기약이라고 속여 구한 강력한 수면제였다. 또요? 방금도 잤잖아요. 너무 많이 먹이면 애가. 검문소가 곧 나와. 브로커가 그랬어. 이번 구간이 제일 위험하다고. 애가 칭얼거리면 끝장이야. 영희의 손이 떨렸다. 갓 태어난 핏덩이에게 매일 수면제를 먹이는 짓은 어미로서 할 짓이 아니었다. 약 기운에 취해 축 늘어진 아기를 볼 때마다 영희는 자신이 아이를 서서히 죽이고 있는 건 아닌지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버스 승객들은 예민했다. 며칠 전 아기가 잠깐 칭얼거렸을 때 앞자리의 중국 남자가 어디서 고양이 소리가 나냐며 신경질적으로 뒤를 돌아봤던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했다. 영희는 눈물을 머금고 아기의 입을 벌렸다. 쓴 가루약이 물과 함께 아기의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아기는 쓴맛에 인상을 찌푸리며 뱉어내려 했지만 영희는 코를 쥐고 억지로 삼키게 했다. 미안해. 아가. 미안해. 제발 푹 자라. 죽은 듯이 자라. 약 기운이 퍼지자 아기의 고른 숨소리가 점점 얕아졌다. 축 늘어진 작은 몸을 영희는 다시 배낭 속에 넣었다. 숨구멍만 살짝 남기고 지퍼를 닫았다. 3000km의 대장정. 이 배낭이 아기의 요람이자 유모차이자 감옥이었다. 버스가 갑자기 속도를 줄였다. 창밖으로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번쩍였다. 승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공안이다. 신분증 검사한다.
버스 기사가 거칠게 소리쳤다. 철수와 영희의 심장이 곤두박질 쳤다. 위조 신분증은 있었지만 아기는 신분증이 없었다. 아니, 존재 자체가 불법이었다. 아기가 발각되는 순간 그들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북송될 것이다. 짐 검사도 한답니다. 다들 큰 짐은 복도로 꺼내세요. 최악이었다. 보통은 신분증만 보고 지나가는데 오늘은 마약 단속 기간이라며 짐까지 뒤진다고 했다. 영희가 사색이 되어 배낭을 끌어안았다. 여보, 어떡해. 침착해. 발밑에 더. 절대 눈 마주치지 말고. 철수는 영희의 배낭을 빼앗아 자신의 발치, 침대 칸 가장 깊숙한 구석에 밀어넣고 그 위에 더러운 담요와 먹다 남은 과자 봉지들을 덮었다.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게 위장한 것이다. 쿵, 쿵, 쿵. 공안 2명이 버스에 올랐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승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으며 다가왔다. 손전등 불빛이 침대 칸 구석구석을 찔렀다. 철수는 자는 척하며 실눈을 떴다. 공안의 허리춤에 매달린 권총이 보였다. 신분증. 공안이 철수의 얼굴에 불빛을 비췄다. 철수는 비몽사몽한 척하며 위조된 중국 신분증을 내밀었다. 공안은 신분증과 철수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 통과였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공안이 발밑에 쌓인 짐들을 군화발로 툭툭 건드리기 시작했다. 이건 뭐지? 열어봐. 앞쪽 승객의 가방이 열렸다. 옷가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철수의 등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다. 공안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철수의 발밑, 아기가 든 배낭이 있는 곳으로. 공안이 철수의 발치에 멈춰섰다. 그는 담요로 덮인 더미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전등으로 툭 쳤다. 툭. 딱딱한 물건 소리가 아니었다. 묵직하고 부드러운 감촉. 공안의 눈썹이 꿈틀했다. 철수는 숨을 멈췄다. 지금이라도 공안의 목을 덮쳐야 하나. 좁은 버스 안에서 제압할 수 있을까? 온갖 시뮬레이션이 머릿속을 스쳤다. 공안이 허리를 숙여 담요를 들추려 했다. 그 순간 배낭 속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약 기운이 떨어졌나? 아기가 뒤척이는 소리였다. 버스 엔진 소리에 묻혔을까? 아니면 들었을까? 공안의 손이 멈칫했다. 무슨 소리지? 공안이 배낭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영희는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물었다. 비명이라도 지를 것 같아 자신의 입을 막았다. 1초가 1시간 같았다. 만약 여기서 아기가 응애하고 온다면 모든 희망은 물거품이 된다. 그때 철수가 기지를 발휘했다. 크흐. 컥. 컥. 철수가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며 가래 끓는 소리를 냈다. 폐병 환자처럼 요란한 기침 소리가 버스 안을 울렸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감기가 심해서. 쿨럭, 쿨럭. 철수는 일부러 공안 쪽으로 기침을 해댔다. 공안은 인상을 확 구기며 뒤로 물러섰다. 더러운 병균이 묻을까 봐 기겁하는 표정이었다. 더러워 죽겠네. 됐어. 다음. 공안은 담요를 들추려던 손을 거두고 황급히 다음 칸으로 넘어갔다. 철수의 기침이 그리고 아기의 침묵이 그들을 살렸다. 공안들이 버스 뒤편까지 검사를 마치고 내릴 때까지 철수는 계속해서 쿨럭거렸다. 버스 문이 닫히고 다시 출발하자 승객들이 철수에게 욕을 해댔지만 그 욕설조차 감미롭게 들렸다. 버스가 다시 어둠 속을 질주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가서야 철수는 발밑에서 배낭을 꺼냈다. 지퍼를 여는 손이 덜덜 떨렸다. 여보. 애가 조용해. 영희가 울먹이며 배낭을 열었다. 아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공안이 툭 쳤던 충격 때문일까? 아니면 약을 너무 많이 먹인 걸까? 아기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가? 영희가 아기를 흔들었다. 반응이 없었다. 철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살리려고 먹인 약이 아이를 죽인 것인가? 안 돼. 일어나. 제발 일어나. 철수가 아기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인공호흡을 하듯 작게 숨을 불어넣었다. 버스의 덜컹거림 속에서 부부는 미친 듯이 아기를 깨웠다. 제발. 하나님, 부처님. 제발 살려주세요. 다시는 약 안 먹일게요. 울어도 좋으니까 제발 눈만 떠. 영희의 눈물이 아기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다. 영원 같은 1분이 흘렀다. 후. 아기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멈췄던 폐가 다시 돌아가는 소리였다. 아기는 가늘게 눈을 뜨고 몽롱한 시선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모기 소리만큼 작게 칭얼거렸다. 살았다. 살았어. 영희는 아기를 품에 꽉 끌어안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철수도 긴장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쉰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버스는 밤새 달렸다.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3000km의 길.
아기는 그 긴 시간 동안 배낭 속 어둠과 수면제의 취기, 그리고 부모의 죄책감을 견뎌내야 했다. 칭얼거림조차 허락되지 않는 잔인한 요람. 하지만 그 요람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유를 향해 굴러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동이 터오고 있었다. 이제 국경 하나만 더 넘으면 라오스였다. 하지만 그 마지막 국경에는 강이 아닌 험준한 정글과 또 다른 죽음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마치 다가올 마지막 시련을 위해 힘을 비축해 두려는 듯이. 라오스와 태국을 가르는 메콩강의 물살은 거칠고 탁했다. 함경북도의 두만강이 얼어붙은 침묵의 강이었다면 남쪽의 메콩강은 끈적하고 습한 열기의 강이었다. 철수와 영희는 쪽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뱃사공이 노를 저을 때마다 흙탕물이 얼굴로 튀었다. 이제 다 왔어. 저 불빛만 넘으면 태국이야. 철수가 영희의 손을 꼭 잡았다. 영희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다. 출산 후 제대로 된 조리도 하지 못한 채 3000km를 달려온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고열로 뜨거운 그녀의 품에는 여전히 그 낡은 배낭이 안겨 있었다. 배낭 속의 아기는 기적처럼 혹은 지독한 습관처럼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툭! 배가 모래톱에 닿았다. 태국 땅이었다. 숲을 속에서 태국 국경 수비대가 나타났다. 총을 겨눴지만 그것은 죽음의 총구가 아니었다. 그들은 탈북자들을 체포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절차를 밟아줄 사람들이었다. 살았다. 철수가 영희를 부축해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영희의 무릎이 꺾였다. 긴장이 풀리자 지탱해 온 정신줄이 끊어진 것이다. 영희야, 정신 차려. 인천공항 입국장 게이트가 열렸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나 환영 인파는 없었다. 대신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과 들것이 가장 먼저 그들을 맞이했다. 영희는 비행기 안에서 의식을 잃었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구급차에 실렸다. 산모 상태가 위독합니다. 폐혈증 증세가 보여요. 아기도 호흡이 불안정합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공항대로를 질주했다. 하지만 철수에게 그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그것은 살려내겠다는 필사적인 외침이었으니까. 더 이상 숨죽여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요란해도 괜찮다는 신호였으니까. 영희가 눈을 뜬 곳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이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규칙적으로 들리는 심전도 모니터 소리, 띠. 폐광의 어둠이나 돼지우리의 악취는 없었다. 눈부시게 하얀 세상이었다. 여보, 갈라진 목소리로 부르자 옆에서 뚝잠을 자던 철수가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말끔하게 면도가 되어 있었고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 영희야, 알아보겠어. 나야, 철수야. 우리 아기는. 영희는 자신의 몸보다 아기를 먼저 찾았다. 철수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기쁨과 슬픔, 안도와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어. 인큐베이터에. 가볼 수 있겠어? 영희는 링거를 꽂은 채 휠체어에 탔다. 철수가 그녀를 밀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영희는 두리번거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입을 막지 않았다. 그 평범한 소음이 영희에게는 낯설고 충격적이었다. 신생아실 앞에 도착했다. 통유리 너머로 수많은 아기들이 누워 있었다. 그중 가장 구석, 작은 유리 상자 안에 그들의 아기가 있었다. 온몸에 줄을 달고 산소호흡기를 낀 채. 폐렴이래. 그리고 영양실조가 심각해서.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 철수가 유리창에 손을 대며 말했다. 8개월 만에 태어나 돼지 사료와 엄마의 피를 먹고 자란 아이. 수면제에 취해 배낭 속에 구겨져 국경을 넘은 아이. 아기는 너무 작았다. 다른 아기들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핏덩이였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문을 열어주었다. 면회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아기가 엄마 목소리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인큐베이터의 작은 구멍에 손을 넣었다. 따뜻했다. 동굴의 그 차가운 한기가 아닌 기계가 만들어주는 일정한 온기. 영희의 손가락이 아기의 조망만한 손에 닿았다. 그 순간이었다. 잠들어 있던 아기가 움찔하더니 눈을 번쩍 떴다.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렸다. 폐광에서 철수가 손으로 눌러 막았던 그 입이었다. 아강. 터졌다. 그것은 칭얼거림이 아니었다. 뱃속에서부터 억눌려왔던 10개월의 침묵을 태어나서 겪은 보름간의 공포를 한꺼번에 토해내는 듯한 우렁찬 포유였다. 으아앙. 유리 상자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큰 소리였다. 간호사가 깜짝 놀라 달려올 정도였다. 어머, 이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이런 목청이 나오지? 장군감이네, 장군감이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영희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눈물이 참아왔던 그 거대한 슬픔과 안도의 강물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울어. 그래, 울어. 영희는 인큐베이터를 부여잡고 오열했다. 아가, 더 크게 울어.
마음껏 울어. 이제 소리 내도 안 죽어. 아무도 너 안 잡아가. 여기서는 울어도 돼. 제발 더 크게 울어줘. 철수도 영희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소리 내어 울었다. 아기의 울음소리와 부모의 통곡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그 시끄러운 소음, 그 누구도 제지하지 않는 그 요란한 울음소리야말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온 자유의 소리였다. 창밖으로 서울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아기는 계속 울었다. 얼굴이 붉어지도록, 목이 쉬도록. 그것은 나 살아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생명의 창가였다. 침묵의 요람은 깨졌다. 이제 이 가족 앞에는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